한국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겠다. 그 순간 워싱턴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뻔한 돈 얘기만 오갈 거라 믿었던 협상장에서 한국이 꺼낸 단 한 문장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졌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위험하다. 불가능하다. 전례가 없다. 반박이 터져나왔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의 방안은 다시 침묵으로 잠겼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 협정 일명 123협정 때문에 사용후액 연료를 재처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재처리 기술도 특히 플루토늄 분리는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원전은 돌릴 수 있어도 연료를 다 쓰면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순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일본은 예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재처리 권한을 부여받아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지연, 수십조 원의 예산 초과 각종 사고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권리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완공, 체코와 폴란드가 줄줄이 선택하는 K원전의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미국은 한국에게 그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언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느냐? 이건 도발이 아니라 오래된 불공정을 정면으로 찌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박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30%의 전력을 책임지는 원자력, 포화 직전의 저장고, 꺼질 수 없는 도시의 불빛.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저장고가 꽉 차면 원자로는 멈추고 원자로가 멈추면 공장은 멈추고 도시의 불빛은 꺼집니다. 경제가 얼어붙고 나라는 흔들립니다. 한국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순간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는 권리와 책임, 신뢰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죠. 미국 측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장을 넘어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치보다 빠른 건 시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결정을 망설이는 동안 세계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충격적이었고 워싱턴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협상장의 충돌은 단지 서막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건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를 갈라놓았고 오랫동안 당연시되던 동맹의 구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졌고 유럽과 중동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던진 단 한 문장이 어떻게 워싱턴을 뒤집고 세계의 판도를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피어슨이에요. 저는 영국에서 왔었지만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전략 분석가였었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동맹과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고 있었고 모델을 만들고 있었으며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저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단지 큰 나라들을 따라가는 작은 나라라고 여겼었고 한국은 언제나 예스라고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포토맥강 위의 공기는 차갑고 얇게 느껴졌었어요. 건물 앞에 나부끼는 깃발들을 지나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은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무겁게 보이게 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냥 또 하나의 일상적인 회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리고 있었죠.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회의실 안에는 긴 어두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마이크가 줄을 맞춰 놓여 있었고 물잔이 빛을 반짝이고 있었죠. 이름표에는 부차관보, 국장, 수석 협상가 같은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팀은 한쪽에 앉아 있었고 한국 팀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저는 미국 측 외교관 에드워드 하몬디에서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우리 분야에서 유명했었고 어떤 협상도 밀어붙여 성사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눈웃음이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었어요. 직접적으로 말합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합니다. 한국은 부유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기여금을 올리고 마무리합시다. 주위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고 펜이 노트 위에서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더 내야 한다라는 말을 적고 밑줄을 그었었어요. 속으로는 그들은 동의할 거야. 늘 동의해 왔으니까라고 덧붙이고 있었죠. 저는 편안했었고 똑똑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끼어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종이를 뒤적이지도 않았고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석 협상가는 손을 깍지 낀 채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화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두려움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조용함이 방을 더 작게 느끼게 하고 있었죠. 에드워드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공정성을 말했고 예산을 말했고 가치 공유를 말하고 있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미 시험을 채점해놓고 강의하는 교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 협상가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웃지도 않았고 찡그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집중만 있었어요. 마침내 에드워드가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었어요. 자, 이제 당신들의 답을 들어봅시다. 한국 협상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한국은 증액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펜이 멈췄었어요. 조건이라고? 제 모델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죠.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달라. 방은 고요해졌어요. 그냥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귀를 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죠. 누군가 펜을 세게 내려놔서 유리컵에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는데 저는 움찔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건 작은 요구가 아닙니다. 재처리는 위험합니다. 무기급 물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 협상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건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단어가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생존. 저는 그 단어를 적고 동그라미를 그렸었어요. 제 가슴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처럼요. 그래도 제 오래된 믿음이 반박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다. 결국 물러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믿고 싶었죠. 한국 협상가는 두꺼운 바인더를 열고 우리 쪽으로 한 장을 밀었어요. 한국은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는 거의 가득 찼습니다. 92%, 95%. 곧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는 자료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었어요. 재처리를 못한다면 원자로를 멈춰야 합니다. 원자로를 멈추면 경제가 멈춥니다. 공장이 서고 불이 꺼집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차트는 단순했었어요. 파란 막대는 전력, 빨간 막대는 저장. 빨간 막대는 꽉 차 있었어요.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장 공간 없음이라는 항목은 제 노트 어디에도 없었고 생존이라는 슬라이드도 없었죠. 에드워드가 분위기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임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건식 저장을 더 늘리거나 대체원을 찾거나 아니면. 그러자 한국 협상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너무 약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재처리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원한다도 아니고 선호한다도 아닌 필요하다.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단한 눈빛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둘은 달랐죠. 단단한 눈빛은 자존심이었고 확신에 찬 눈빛은 진실이었어요. 진실은 중요했어요. 저는 여백에 그렇게 적고 네모를 그렸습니다. 진실은 중요하다. 소리내서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죠. 에드워드가 다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설령 우리가 고려한다 해도 왜 한국을 믿어야 합니까? 다른 나라들에도 제안하는데 말입니다. 한국 협상가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왜 일본은 재처리가 되는데 한국은 안 됩니까? 그 질문은 테이블 위에 걸려 있었어요. 번개는 없는데 천둥만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제 뒤에서 의자가 삐걱거렸고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지적한 역사와 이중 기준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한 답은 없었죠. 제 손은 펜을 3개 쥐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전날 밤 잘못된 장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간 학생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 협상가는 바인더를 닫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비용 분담에서 공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동맹이 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은 양쪽이 함께 가야 합니다. 권리, 책임, 신뢰가 함께해야 합니다. 더 내라고 요구한다면 더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검증된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었죠. 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첫 문장에 한국은 동의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대신 쓸 문장은 아직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새로운 문장이 생겨나고 있었죠. 안개 속에서 다리처럼 떠오르는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완전히 믿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오래된 생각은 쉽게 죽지 않죠. 하지만 그 말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협상가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달라. 그 말은 단순했었고 차분했지만 고요한 물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이 방 안전체로 번지고 있었죠. 잠깐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종이도 움직이지 않았고 펜도 허공에서 멈춰 있었죠. 저도 숨 쉬는 걸 잊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천장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림까지 들리고 있었죠.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한국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줄 알았었어요. 늘 그래왔듯이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아주 큰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하몬의 얼굴은 붉게 변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까? 재처리는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겁니다. 플루토늄은 곧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3개 내려쳤어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제가 예전에 그가 화내는 걸 본 적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 화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누구도 그랬었죠. 하지만 한국 협상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손은 그대로 깍지 낀 채였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무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단어가 다시 제 가슴에 꽂혔어요. 생존. 그는 무게를 실어 다시 말하고 있었어요. 성장도 이익도 자존심도 아니었어요. 생존.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그는 서류철을 열어 차트를 미국 측에 밀어주었어요. 붉은 막대와 푸른 막대가 가지런히 인쇄된 그래프가 보였어요. 한국은 전력의 30%를 원자력에서 얻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는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92%, 95%, 곧 100%가 됩니다. 재처리를 못한다면 원자로는 멈춥니다. 원자로가 멈추면 공장이 서고 도시 불빛이 꺼집니다.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차트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명확했죠.
저장을 나타내는 붉은 막대는 꼭대기까지 치솟아 있었고 전력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는 넓게 뻗어 있었어요. 마치 곧 넘칠 댐을 보는 기분이었죠. 제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수학이었고 물리였고 진실이었어요. 에드워드는 서둘러 반박하려 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건식 저장, 재생 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처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한국 협상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립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한국에는 강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재처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느리다, 너무 약하다, 너무 작다. 그 말들이 제 귀에 박히고 있었어요. 화살처럼 날카롭게. 제 안에 오래된 믿음이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 하지만 눈앞의 증거가 그 목소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라면 애원해야 했겠죠. 그러나 한국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그러고는 얼른 노트를 덮었어요. 아직 누구에게도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제 자신에게조차도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낡은 생각 속 벽은 점점 더 크게 갈라지고 있었죠. 에드워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설령 우리가 검토한다 해도 왜 한국을 믿어야 합니까? 왜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제야 한국 협상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왜 일본은 재처리가 되는데 한국은 안 됩니까? 그 질문은 천둥처럼 떨어졌어요. 제 속이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죠. 일본은 오랫동안 재처리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로카쇼 시설은 지연과 사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유명했었죠. 그런데도 일본은 권리를 가졌었어요. 한국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또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세계 누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냈었어요. 비교는 분명했었고 이중기준은 뚜렷했었죠.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답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협상가는 차분히 덧붙였어요. 한국이 기술에서 일본보다 약합니까? 한국이 덜 안전합니까? 진실은 분명합니다. 또다시 그 단어. 진실. 저는 노트 구석에 적었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논리는 핑계를 베어내는 칼날 같았어요. 미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노트를 긁적이고 있었죠. 에드워드가 회복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전보다 얇게 들렸습니다. 그는 신중함, 역사,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한국이 방 안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지만 제 마음은 앞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한국 협상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웃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닫고 있었죠. 힘은 언제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힘이란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 말들이 다시 울리고 있었어요. 북소리처럼 일정하게.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진실은 중요하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하몬이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턱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입니다. 한국 협상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안정적이라고요? 역사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일본은 재처리가 되는데 한국은 안 됩니까?
그 질문은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죠. 저는 세 자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제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수년 동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허용했고 모두가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일본의 거대한 프로젝트 로카쇼 재처리 시설은 엉망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서를 읽어본 적도 있었죠. 그 시설은 끝없는 지연에 시달렸고 비용은 계속 치솟았어요. 사고와 누출 실패도 이어졌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엔 정반대였죠. 그러자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기록이 떠올랐어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이 바라카 원전을 지었을 때의 이야기였죠. 제때 완공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유럽의 전문가들조차 기적 같은 프로젝트라고 인정했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한국 협상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도 시선은 에드워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에서 약합니까? 한국이 덜 안전합니까? 아니죠. 진실은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네 단어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진실은 분명하다. 제 낡은 생각이 조금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다시 시도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절제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전수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힘없이 들렸어요. 변명처럼만 들리고 있었죠. 저는 두 나라를 나란히 떠올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오래되고 크고 이미 허락받은 나라. 한국은 더 젊고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며 더 잘 짓고 더 강하게 성과를 내는 나라. 제 머릿속에서는 외면하려 했던 말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예전에 동료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일본이 규칙을 쓰고 한국은 그냥 따라간다. 저는 그 말을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걸.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규칙에 도전하고 있었죠. 한국 협상가는 이번에는 속도를 늦추며 말했어요. 마치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듯이요. 일본이 신뢰받아서 허용된다면 묻겠습니다. 한국은 신뢰받지 못합니까? 일본이 능력 때문에 허용된다면 묻겠습니다. 한국은 능력이 없습니까? 바라카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우리의 안전 기록을 보십시오. 우리의 경제가 여기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십시오. 진실은 중요합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 반복되는 말들이 제 가슴을 조여왔어요. 저는 다시 노트에 적고 있었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제 주변에서도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어떤 미국 관리 하나는 펜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쪽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에드워드조차 확신이 줄어든 듯 보였어요.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처져 있었죠. 그때 저는 중요한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나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죠. 오랫동안 한국은 부차적 파트너처럼 대우받았었어요. 일본은 신뢰받았고 한국은 의심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평등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공정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공정함은 강력했어요. 공정함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회의장에 들어올 때를 떠올렸어요. 한국이 그냥 돈을 더 내고 조용히 있을 거라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 균형은 달라졌어요. 한국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당당하게 서서 이중 기준을 용감하게 지적하고 있었죠. 협상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어요. 저희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일본이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공정한 것일 뿐 아니라 진실입니다.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어요. 마치 커튼이 내려앉은 듯 했죠. 누구도 답하지 못했어요. 에드워드도 미국 관리들도 노트를 붙잡고 있던 저조차도요. 저는 눈을 잠시 감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북소리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진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마존이 한국과 협력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난 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워싱턴에서의 논쟁은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직접 제 눈으로 그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한국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었죠. 저는 그 땅에 서고 싶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반짝이는 건물들, 분주한 고속도로, 화려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작은 나라의 무게를 느낄 줄 알았는데 대신 활력 넘치는 나라의 맥박이 제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황주호 사장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직설적이었죠.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는데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차트들이 화면을 메웠습니다. 피어슨 박사님, 여기 보십시오. 그의 손가락이 치솟는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력의 30%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는 거의 가득 찼습니다. 92%, 95% 곧 넘쳐 흐를 겁니다. 2년 안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원자로를 멈춰야 합니다. 원자로가 멈추면 공장이 서고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단어 생존이 다시 제 가슴을 때렸어요. 워싱턴에서 들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눈앞의 숫자와 그의 눈빛 속 절박함을 보니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그는 저를 제어실로 데려갔어요. 줄지어 앉은 엔지니어들이 반짝이는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원자로 온도, 압력 수치, 전력 출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밀했고 모든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젊고 집중하며 차분한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각 동작이 리듬처럼 맞아떨어지고 계산은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건 작은 게 아니야. 이건 강한 거야. 다음 날 저는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았어요. 박지원 회장이 굳은 악수로 저를 맞아주었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거만함은 없었어요. 그는 저를 밝은 조명 아래 거대한 강철 부품들이 놓여있는 넓은 홀로 안내했어요. 크레인이 거대한 원자로 부품들을 장난감처럼 옮기고 있었는데 작업자들은 조심스럽고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긴 테이블 위에 도면을 펼쳤어요. 이것이 우리 X700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한 기가 8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4기면 320메가와트죠.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합니다. 우리는 트리소 연료를 씁니다. 극한의 열에도 방사능이 새지 않죠. 이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중 1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업 멘트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존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저는 도면 위 매끈한 종이에 손을 얹었어요. 선들과 세부사항 숫자들.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죠.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장 바닥을 걸었어요.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고 기계들이 강철을 다듬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쇳내와 기름 냄새가 가득했어요. 거대한 원자로 부품들 사이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휴대폰과 자동차의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도시들을 움직일 원자로와 터빈 그리고 거대한 기술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너무 좁았었고 그것은 틀린 그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빛과 삶으로 가득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워싱턴에서 적어두었던 문장들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굵게 밑줄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직접 본 사실이었으니까요. 제어실을 걸었고 도면을 만졌으며 기계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작지 않다. 진실은 중요하다. 이건 더 이상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진실이었죠.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측은 여전히 토론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존이 한국과 맺은 협력 소식은 건물의 벽을 흔들고 있었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경험은 제 마음을 더 크게 흔들고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작은 추종자로 볼 수 없었어요. 오직 당당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로만 보이고 있었죠. 최종 협상은 다시 차갑고 긴 그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어요. 또다시 에드워드 하몬이 미국 측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턱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한국 쪽 협상가는 여전히 차분했고 흔들림 없었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에드워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재처리 권리는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조건 아래 제한적인 재처리 연구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한국 협상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 개발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한국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정을 구합니다. 권리 책임 그리고 신뢰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제 안에서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권리 책임 신뢰.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고 평등의 문제였어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죠. 한쪽이 명령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서서 함께 나아가는 두 파트너의 모습이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기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신문은 미국과 한국 원자력 협력 합의라고 제목을 달았고 또 다른 곳은 한국 세계 에너지 리더로 나서다라고 쓰고 있었죠. 중국은 거칠게 불만을 쏟아냈고 일본은 날 선 항의를 보냈어요. 위험과 불안정을 경고했죠.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시장이 한국을 선택했고 아마존이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한국이 기술과 규율,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몇 주 전 제가 회의실에 앉아 한국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날 거라 생각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제 노트에 한국은 동의할 것이다 라고 적었던 문장도 떠올랐죠. 이제 그 문장을 보니 웃음이 나올 만큼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죠. 저는 창원에서 박지원 회장이 보여줬던 X700원자로 도면을 떠올렸어요. 또 황주호 사장이 차트 속 빨간 막대를 가리키며 생존의 위기를 설명하던 순간도 생각났어요. 제어실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숫자를 지켜보던 엔지니어들의 모습도 기억났죠. 그것들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함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배우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웁니다. 그 문장은 제 안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단순히 원자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말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선생이었어요. 협상가들이 악수하는 순간 제 안에서 깊은 존경심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국이 작고 약하며 의존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저를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증명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중요했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 계단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람이 제 얼굴에 차갑게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죠. 거기에는 한국은 동의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종이가 찢어질 만큼 강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굵고 크게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진실은 중요하다.
저는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사실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은 게 있었기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틀렸었어요. 낡은 생각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었죠. 한국은 강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